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 조치를 막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규현 검사 등을 기소한 데 이어서 어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정지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알아본다는 동영상 속 김학의 씨를 불쌍의 남성이라며 불기소했던 검찰은 이제는 그의 출국을 막았다면서 잇따라 기소하는 상황이죠. 블랙 코미디는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정말이지 근본적인 질문이 듭니다. 검찰이 이토록 철저하게 같은 검찰 가족들을 수사했더라면 과연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졌을까? 무엇보다 절차를 어겼던 그 무수한 사건 가운데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김학의 사건에 왜 이토록 집착을 보이는가? 답은 혹시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 순간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어서 보는 사람이 민망한 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목요일의 원정대원이죠. 박지윤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엄청 덥지 않습니까? 여름 같아요. 반팔 입어도 더운 날씨여서 제가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왔나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켓을 입고 계셔가지고 좀 더워 보여서 두 분 다 살짝 물어봤는데 정말 덥군요. 한여름 되면은 납니다. 법조인들 되게 힘든데 그래도 요즘에는 여성들은 좀 자켓이 얇게 나오는데 남성분들이 좀 어렵죠. 저희는 법정 들어갈 때 맞아. 법정에 뭐 이렇게 약간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있나요? 거의 양복을 입는 게 맞고 이제 최근에 타이 안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타이를 합니다. 그래도. 아,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왔다는 거는 좀 타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재판 안 갔다는 거예요. 타이를 하고 있으면 재판이 같을 경우가 크고 여성 제 변호사님들은 좀 그런 제한이 조금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드레스 코드 제한 사실 없는데 그냥 대충 지키는 정도의 근데 옷들. 보면 알아요. 아, 저분 변호사님이시구나. 왜냐하면 복장들이 다 비슷비슷하십니다. 재밌는 거는 법원에서 여름 되면 공문이 내려와요. 네. 타이 안 해도 된다. 아, 이런 사실 되게 좀 올드하죠. 타이를 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름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 해도 된다. 근데 타이 하고 가요. 그래도 타이 하고 가는. 왜냐면 의뢰인도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들 보면은 항상 그 법정에서 좀 힘들겠다,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더니 고충이 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원정대 함께해 주세요.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얼른 보이는 라디오 들어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3명 중에 1명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뭐 아예 그냥 낙마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는데 자진 사퇴라고 해서 정말 혼자서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건 사실 있죠. 네. 교감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청와대 또 뭐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셋 중에 1명 정도를 하지 않으면 이 전국을 풀어가기는 좀 어려웠다고 청와대가 고민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청 갈등 모양새는 더 나쁜 자중질환 모습이기 때문에 고민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국무총리 인준이거든요. 나머지 장관들이야 뭐 임명하면 되지만 국무총리는 헌법상으로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무적으로 1명 정도는 이제 낙마를 해야 되는데 좀 자진 사퇴를 유도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명 중에 누가 될 것인가 사실 좀 궁금했잖아요. 누군가 1명은 어쨌든 낙마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왜 박 후보자였을까요?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명확하게 문제될 소지는 있지만 이게 위법하다라고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물건 외국에서 영국 도자기 이렇게
1,000만 원 상당도 아니 1,000점 상당. 1,000점. 이거는 좀 실제로 관세법 위반이나 또 법률상 위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 정서상 특혜다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다라는 것을 이제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 또 주말 지나고 그 또 근래에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과반수 넘는 수치가 적격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무래도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야당 대변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다른 후보자들이 어떤 흠결이 더 크면 컸지 적은 것은 아니다 또 네. 이렇게 또 매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매숙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는 어떤 그렇죠.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낙마 가능성을 좀 적게 보는 그런 그렇죠. 시선들이 있었어요. 여성 비율 같은 것들을 네.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고, 셋 중에 하나인데, 뭐 저는 이제 굳이 누가 크고 적고 잘 눈에 띄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뭐 또 그건 주관적인 배우자 네. 부분이기도 하고,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여성 비율 부분도 뭐 고려했던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좀 했을 것이다. 정무적 판단으로 아마 박준영 후보자가 네. 좀 사퇴 쪽으로 잡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제 장관 후보자 문제는 총리 인준하고 사실상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였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어쨌든 협상이 제대로 안 됐고 결국은 조금 있다가 간 7시입니다. 7시에? 19시입니다. 예. 7시에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후 7시에 이제 본회의 소집한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공보수석 한민수 수석도 의장께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준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여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주어졌다. 3명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민심의 눈치는 본 거거든요. 한 명이 사퇴했고 2명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라든가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또 굉장히 뭐 아주 치명적이다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로 보입니다. 네. 공이 야당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더 사퇴를 네. 했을 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가능성? 이 19시에 본회의를 열 때 김기현 대표가 아마 고민하는 지점이 저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반대표를 반대라도 던지느냐 하는 아니면 모습을. 입장을 안 하느냐. 뭐 네, 이런. 뭐 차라리 근데 만약에 네. 이거를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협치라는 건 사실 야당도 협치에 일부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래서 네. 고민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고민할 거예요. 들어가서 네. 반대하냐 아니면 안 들어가느냐. 네.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여당이 아닌 야당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랑 시사가 7시 반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안에 상황을 들어가서 반대하지 않을까. 들어가서 반대한다.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본회의가 어쨌든 7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황교안 전 대표 미국을 가셨는데 사실은 미국 가시기 전에 그때부터 민주당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일단 황 전 네. 대표가 미국에 왜 간 겁니까? 지금 백신 확보하기로 갔다고 합니다. 1,000만회 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백신 때문에 갔다고요? 워싱턴에 가서 네. 백신 1,000만회 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혀온 상황입니다. 오로지 백신 때문에 미국 가신 겁니까? 뭔가 좀 엇박자이긴 한데요. 뭐 네. 다른 얘기도 있겠죠. 뭐 동맹 얘기도 하긴 일단은 하는데요. 한미동맹 차원에서 네. 백신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했고 적극적인 검토를 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야 뭐 할 수 있다 보이는데 문제는 네. 사족이 붙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에라도 우선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가 아니고 전 대표죠.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공식적인 권한인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당 어떤 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지자체장을 거론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냐. 두 번째는 이기주의로 비출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백신을 하면 예를 들면 우선순위는 가장 급한 데가 있을 수 있죠. 그 가장 급한 데가 우리 당 쪽
지자체 이거는 정말 국민을 이거는 좀 차별하는 말이 안 행위니까 네. 이거는 뭔가 큰 일을 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이거를 뭔가 자기 정치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아무래도 비판은 야당에서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참 심한 상상력 아닙니까? 어떻게 네.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죠? 아마 국민의힘 지자체가 있는 서울, 부산, 제주만이라도 먼저 달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마 조건 달면서 아마 실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결국은 편가르기가 된 거거든요. 실수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실수 이상의 사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사족을 붙인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좀 많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왜 갔느냐, 그걸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네.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역할도 없습니다. 당직자도 아니고요. 전 대표일 뿐이고 정부가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 보냈거든요. 굳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가서 편가르기 지금 비판이나 받고 그래서 좀 제발 좀 그만해라라는 안에 내용들이 좀 낯뜨겁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당내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쓴소리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백신까지도 편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짜증나게 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심지어 낯뜨겁다. 제발 이러지 좀 말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일단은 자중하길 바란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근데 한교안 전 대표가 해명을 했는데 조금 본인이 되게 당황했어요. 이게 의도된 발언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황당하고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압박을 하고자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이었는데 또 오로지 청와대나 정부 여당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편가르기를 의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한 절규일 수도 있으나 좀 미성숙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거죠. 사실은 한교안 전 대표 이거 뭐 우리 경선 대권 경선하고 연관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곧 있을 이제 다들 급하시죠 속으로. 마음이 다 급한데 뭔가 언제 내가 등판하느냐, 뭘로 나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고민과 고민 끝에 내린 건데. 엉뚱한 걸 해버린 그 결과거든요. 그만큼 다급했다는 측면, 좀 준비가 미흡했다는 측면 그런 것들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력은 너무 좋았다고 보여요.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판하기에는 천만배분 만약에 성사했으면 또 야당도 뭐 노력했다라는 방증이고 또 뭐 지금 국민들이 이제 백신 확보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이를 오히려 경솔하게 망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의도는 순수하셨다라고 본인이 해명했습니다. 너무 순수했다. 국민의힘은 아까 잠깐 박지원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백신 사줬단을 꾸렸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엇박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이 황 전 대표를 어떻게 보는지 그 인식이 드러난 예를 들면 가려면 정말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박진하고 최영두 의원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여의도 워싱턴 가서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황 전 대표 간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뭔가 엇박자 모습이거든요. 뭐 저는 영웅적인 얘기하지만 뭔가 도와주는 뭐 참모진이나 이런 게 조금 소통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걸 위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시국에 여기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그거 끼어들어가서 엉뚱하게 다른 채널로 만난다는 게 그런 얘기가 좀 듭니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예정돼 있잖아요. 21일 예정돼 있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가부 간에 어쨌든 이게 국가 간에 워낙 중요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날 뭔가 좀 아웃라인이 나오겠죠. 미국에서는 백신을 백신 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안보 관련돼서 정의를 하니까 이건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 문제로 이제 실마리가 있다면 굉장히 빨리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무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보안상 비밀 유지상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마 한미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인 논의는 어느 정도 마련된 다음에 그날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날 좀 극적으로 우리 국민한테 대대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백신 관련해서 상반기 접종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집단 면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하긴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협상이 좀 되고 있었지 않을까. 그
그것을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뭔가 실무적으로 얘기가 됐고 지금 발표는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6월 달에 할 수 있다, 확보했다라고 지금 뭐 장관이나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와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얘기되는 시점은 한미 정상회담쯤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네. 그때 뭔가 백신 얘기가 백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워낙 모든 각국이 사실상 이제 안보 차원에서 하고 있고 수출 우리 안 할래 막 이런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고 더군다나 이제 제약회사 계약도 사실 그 회사 측에서 비밀리에 하기를 원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공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거니까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의 성과 중 하나로 분명히 몇 천만 회 분이 확보됐다, 뭐 올 것이다. 하고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것으로 익사 추정이라고 오늘 손정민 씨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립과학연구소로부터 부검 감정서를 받았는데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라는 것이고요. 머리에 이제 2개 정도의 자열창이 보여서 이거 외력에 의한 어떤 상처 아니냐라는 의혹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직접적인 사인으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소견이고요. 익사 추정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술 먹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음주 이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고 본다. 한 두세 시간 안에 사망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라서 예를 들면 이제 강력 사건이다. 살인 사건으로 볼 것이냐, 실족사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사고사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데 뭐 지금 완료된 부검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고사에 가까운 실족에 의한 익사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발표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상 그 시점과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부검의 결과이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어떤 배치될 수 있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죽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익사하고 음주 후 수시간 이내에 익사했을 것이다. 이 결과가 났던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귀 뒤에 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상처 그 부분을 좀 주목했던 뭐 프로파일러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사인하고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껏 뭐 언론이나 많이 좀 예측한 이런 부분하고는 달리 그냥 실족이나 익사 이 부분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칠게 표현하면은 사망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갔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검 결과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셨을 텐데 최근에는 또 목격자들의 어떤 진술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하나 확보가 됐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진술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친구 A 씨가 혼자서 정민 씨를 놔두고 갔거나 혼자 뭐 돌아다니는 모습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반대된 진술이 확보됐어요. 그 시점 그러니까 4시 25일 날 4시 20분에 이 친구 A 씨가 누워있던 모습을 어떤 사람이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 A 씨는 상당히 술에 많이 취해서 본인도 사실 기억을 잘 못하고 있고 진술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본인도 손정민 씨가 실종 무렵에 본인도 만취해가지고 쓰러졌거나 둘 다 굉장히 만취한 상황인 이 모습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고 요 진술대로라면 상당히 본인도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게 좀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 친구 A 씨의 진술하고 본인 뭐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력 사건의 어떤 의구심은 어찌됐든 실족사, 익사라고 추정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또 많은 사람은 여전히 혹시나 가실치사 가능성이라든가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고의로 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한 어떤 많은 그 제보들이나 이제 상상력에 기초한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서 근데 가실치사라고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해요.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죄가 되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 유기치사라든가 유기죄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의무가 없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친구랑 같이 눕다가 친구가 실수로 장난해서 또는 나도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놔서 나의 그 신체적인 어떤 행동 때문에 친구가 밀려서 떨어질 개연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걸 그건 이제 어떻게 가실치사라고 하는데 그건 본 사람이 없거나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입증해내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네. 지금 아버지 손 씨도 그게 굉장히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익사로 나올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 왜 술 마시고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사면이었으면 혼자로 그렇게 들어갔다면 네네. 사실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없을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밀었다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네네. 또 법률적인 책임이 아예 없다는 볼 수 없어서 그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부분은 저 부분 같아요. 만약에 사망한 상태로 물에 들어갔으면 익사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뭐 폐 이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네네네. 결국은 익사는 맞는 것 같아요. 부검 결과상. 그렇다면 그 숨겨진 3-40분 시간 네. 알려지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친구의 아니면 다른 어떤 외력 상황에서 네. 어떤 얘기가 와갖고 어떤 다툼이 있었던가 무슨 상황에서 네. 이 물에 들어가게 됐느냐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게 마지막 경찰 수사력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토를 하는 걸 보았다는 목격자도 되게 중요할 건데 보통 우리 구토를 하게 되면 옷에 뭐 막 묶고 다리에 묶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가로 이동했을 개연성 그걸 같이 씻어주다가 뭐 밀려서 그렇군요. 실수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밖에 확인을 못하냐면 그 A 씨라는 사람이 네네. 기억을 해내서 근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진술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그 경위는 영영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토하려고 할 때 이제 술 취했을 때 약간 정신은 없고 구토하려고 하면 이제 무심결에 어디 이제 구석으로 간다던가 그렇죠. 물가로 간다던가 이랬어요. 어떤 가능성들.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친구가 어떤 행위를 했던지. 근데 사실은 뭐 참 어렵네요. 제가 좀 두려운 부분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 유족이 이런 의문 제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유족 당연한 입장에서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고 네. 뭐 네티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 언론이 이렇게 좀 앞서서 이렇게 탐정 그건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좀 바람직하지 않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거는 좀 더 나가지 말고 지금은 익사다. 그 귀 뒤에 상처는 사인과 관계없다. 그리고 한 3-40분 마지막 그 확인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다. 그 정도만 이제 얘기가 돼야 되지 뭘 했을 것이다 계속 더 추측해서 앞서가는. 언론이 네. 보도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제 생각합니다. 너무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네. 저도 이렇게 이런 단일 사건이 이런 관심을 거의 처음 받을지는 아닌가요? 폭발적인 굉장히, 네, 관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서 적어도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면 더 논란이 의혹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의구심이 남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를 그렇죠. 해주는 수사를 해야겠죠. 앞으로 이제 부검까지는 했고 앞으로 조금 더 수사에 진척이 있으려면 그 CCTV들 뭐 100 몇십 그렇죠. 개를 확보했다고 하는 블랙박스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A씨 남은 진술을 최대한 방법. 구체적인 정황을 실제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를 시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목격자도 지금 추가로 막 나오는 걸로 봐서는 또 다른 목격자를 통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요. 네. 어찌됐든 과학적인 증거는 익사로 지금 그렇죠. 가까워지고 있다. 그 마지막이죠. 3시 38분부터 오전 4시 20분 사이의 행적. 네. 요거를 재구성하게 된다면 이 사건은 그래도 풀리지 않을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희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첫 공식 일정으로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는데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오늘 유가족분들과 특검과 면담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셨습니까? 네, 우선 특검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좀 여쭤봤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과라든가, 네. 그다음에, 현재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특별히 저희들은 이 특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어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어떤 본보기를 이번에 꼭 한번 처음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고, 네. 그러기 위해서 서참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시간도 몇 년이 흘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있었는데 이번에 특검까지 또 출범을 하게 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러 차례 수사와 조사를 했고 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조사로 시작을 해야 하지만 또 수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네. 그러려면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해서 진상규명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동안 해왔던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사전에 정해놓은 어떤 결론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들여다보는 수사를 한 것이 좀 분명하고요. 네.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 사실 그거였죠. 왜 국민들을 승객들을 이 정부는 구조하지 않는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왜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네.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해왔는데요. 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라든가 정보기관들에 대한 어떤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하는데 7년 동안 여러 가지 수사 조사를 해봤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협조를 해준 적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번 특검이 이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이런 제대로 된 첫 출발로서 좀 의미가 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꼭 이번 특검에서는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검 수사를 좀 바라봐 주시고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지난 2019년에 출범한 검찰 특수단은 1년 이상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당시 17개 혐의 가운데 2건만 기소를 했죠. 네. 그 2건, 기소된 2건은 어떤 거였나요? 예, 우선 그 해경의 구조 방기 책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해서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해경청장을 비롯한 11명의 해경 지휘부를 이제 추가 기소를 했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기 특조위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했던 그 당시 청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해서 네. 이미 재판 중이긴 하지만 혐의를 추가해서 또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 2건은 이제 기소를 일부 했는데 나머지 15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을 해버렸고요. 네.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이 해경의 구조 방기에 대해서 11명을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법원은 1심 재판을 통해서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모두 또 무죄 선고를 내린 그렇죠. 또 최근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법원도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만 네. 사실 검찰 기소 내용에도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네. 성역 없는 진상규명, 다시 말해서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배경을 수사하지 않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만 이제 너무 천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 방기로 기소를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어쨌든 무혐의로 나온 부분도 있었고 특조위 방해 혐의도 기소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특검이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특검은 이미 그 수사 과제가 정해져 있죠. 네. 그 CCTV 영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조작이나 편집의 어떤 혐의, 네. 그다음에 그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그 DVR 저장 장치를 수거하는 과정에 애초에 정부에 발표하는 다른 어떤 정황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그 의혹,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제대로 적정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네.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닌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어떤 그 당시 정부의 대응 적정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참위조차도 전혀 보지 못했던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든가 정부 기록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네. 이런 것을 착실하게 이 특검이 해주신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전혀 한 번도 조사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비로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출발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기대하고 또 그런 부분을 오늘 또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과제이고 내용입니다.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우리 줄여서 사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 기록물이나 여기에 대한 접근권이 아예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고요. 사실은 그럴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네. 뭐냐면 검찰 특수단이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차례 정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사참위가 전혀 공유하지 않았죠. 그리고 검찰 특수단을 이제 해산하면서 네. 다시 그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물을 돌려보내고 다시 이제 꽁꽁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참위는 대통령 기록물에 그동안 한 번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네.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이 세월호 참사의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네.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전혀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좀 시작도 못 해본 수사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번이나 그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돌려보내서 꽁꽁 이제 닫아버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표현을. 왜 그랬을까요? 뭐 검찰 특수단이 그때 말을 했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어떤 자료나 증거물들을 네.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또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줄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검찰 특수단의 네. 설명이었고 해명이었죠.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절차적으로 본인들이 지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수사 대상이 3가지로 제한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CCTV 영상 저장 장치인 이 DVR, 이 수거 과정과 인수인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게 문제라고 유가족들 분들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처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그 해군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서 그 저장 장치를 꺼내 왔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확보한 수중 촬영 영상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그 수중에서 촬영된 DVR 장치와 그다음에 육상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DVR 장치가 서로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증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실제로 수고했던 대원들에게 좀 진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촬영되어 있던 영상과 비교했을 때에도 진술과 영상 사이에 상이점이 좀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또 추가로 발견을 해냈고요. 네네. 결국 핵심은 수중에 촬영된 그 수거 당시에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 그 영상에 나오는 DVR 장치와 네.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DVR이 같은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 DVR 장치를 먼저 수거해놓고 정작 발표한 그날에는 별도의 좀 다른 어떤 그 이벤트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혹이 일파만파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 특검 요청을 한 것은 진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정부의 해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참위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한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바는 물론 이제 지금 세 가지 데이터 조작 여부나 뭐 수거 과정에서의 의혹들, 정부 대응의 당시 어떤 적정성 여부 이 세 가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특검이 제대로 밝혀주길 원하고 그 이후도 기소 처벌까지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번 특검을 통해서 세월호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네.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대상이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 가운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네. 마지막 세 번째 정부의 대응 적정성 여부를 이제 수사하는 것이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 거듭 아까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전혀 조사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잘 아시는 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가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규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기껏해야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것, 뭐 이 정도가 좀 사실로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기록물은 물론이고 어떤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록이나 문건들, 증거들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떤 아주 중요한 네. 시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 수사의 어떤 상당한 속도를 그리고 어떤 내용적인 담보를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벌써 이제 4년이 흘렀고요. 앞으로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특검이 마지막 조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7년 전에 우리가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함께 했던 질문이 있거든요. 왜 사람들을 구하지 않을까? 왜 저럴까라고 한 질문을 했었는데 네. 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와야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또 지키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네. 저희들 그것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진상규명 연구에서 달려왔는데요. 많이 시간이 지났고 그랬지만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때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주셔서 네. 이번 특검 수사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사참위 조사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진상규명을 반드시 끝내서 다음 정부에는 이 진상규명을 갖고 진상규명의 책임을 떠넘겨서 네.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함께 좀 뜻을 모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혹시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 있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몇 번 있었죠. 뭐 머리카락 같은 거나 뭐죠? 약간 종이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예. 있었어요. 네. 저는 좀 옛날인데 그 세모김밥을 먹다가 세모김밥. 뼈 조각이 나왔어요. 뼈 조각이요? 네, 그래서 그게 잇몸에 이렇게 박힌 거예요. 아, 뺐는데 이제 피가 나왔던. 어머나. 네, 그래서 어떻게 진짜요? 할까 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책 없이 그냥 피만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피만 흘렸습니다. 네. 오늘 뭔가 관련된 주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먹거리 내 이물질 나오면 그 기분이 매우 상하잖아요. 아, 너무 싫죠. 예, 네. 오늘의 주제 냉동 만두 봉지 안에 고무장갑이입니다.
고무장갑이요? 고무장갑이 나왔어요. 와, 이거 좀 센데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사서 먹는 그 냉동 만두 그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무려 장갑이 나왔다고요? 장갑이 나왔습니다. 네. 제품은 CJ제일제당의 백설 납작 군만두인데요. 네. 저도 많이 먹었던 어떤 상품인데 네. 고무장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장갑이라고 하길래 그냥 뭐 조그만 게 들어갔나 했는데 네. 우리 그 흔히 설거지할 때 끼고 하는 그 고무장갑이 주로 그 핑크색. 네. 예. 뭐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뭐 흰색이었는데 그 고무장갑이 나온 거예요. 만두 위에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 사진을 보면 A 씨도 이 처음에 만두인 줄 알았대요. 아, 저 지금 봤어요. 예. 사이즈가 큰데요? 사이즈가 커요. 큰데요? 네. 자세히 보니까 고무장갑이었고 오. 고무장갑에는 근데 그 작업자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침 식사는 당연히 못했다고. 그렇겠네요. 네. 예. 근데 그 근무하던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업자 이름이 이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게 어떻게 신원이 밝혀진 변명이 거죠.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예. 네. 그래서요. 해당 제품은 남원시 인월면 CJ제일제당 공장에서 생산이 됐는데 고무장갑은 그 제품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B 씨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조사 결과 이 같은 일은 자동 포장 단계 바로 전 단계에서 작업자가 고무장갑을 벗어뒀다가 포장기에 고무장갑이 빨려 들어가면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네. 식품안전당국은 지난해 12월 제조 과정에서 고무장갑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대규모 업체 그 공장에는 금속 탐지 장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탐지를 하는 그런 엑스레이 같은 게 있는데 네. 고무다 보니까 탐지 장비에도 걸러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중량도 만두 한 개 정도 무게와 비슷해서 섞여 들어갔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금속이 아니고 고무다 보니까 장비 그게 걸러지지 못한 겁니다. 걸러지지 않았네요. 그래서 해당 업체가 A 씨에게 당연히 사과를 했겠죠? 사과했습니다. 네. 임원들이 A 씨가 있는 남원까지 내려가서 수차례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네. 업체 측은 작업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좀 살피고 있다면서 CCTV를 확인했는데 A 씨가 산 제품에만 고무장갑이 들어갔다고 밝혔고요. 네. 이게 여러 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어쩌다가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요. 사건인데. 네. 다행히 다른 제품에는 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겠다. 해당 공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자 고무장갑을 이 금속 성분으로 바꿔서 교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군요. 예. 네. 이런 경우 이제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럼요. 먹고 싶은 욕구도 없어지고 만두 화도 열었는데 나고 저 생각을 해보세요. 고무장갑이 나왔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 경우 어떤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7조 위반을 적용해서 이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고요. 네. 이런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발생하면 정지 처분이 또 내려집니다. 네. 누리꾼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네.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느냐며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줄을 잃었고요. 고의가 아니고서야 뭐 이럴 수 있냐. 비위 상한다. 네. 앞으로 못 먹겠다 이런 비판이 또 이어지는 가운데 네. 이름까지 있는데 단순히 실수 같다.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름까지 있는데. 예, 네. 벌레나 쥐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센 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많이 보니까 봤죠. 네, 예. 이런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군요. 예. 지금 뭐 식품업계에서 위생관리 문제는 한두 번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많이 나왔죠. 네. 과거에 한 과자에서 쥐 맞아요. 기억나요. 머리가 나오기도 했고 네. 최근에 한 커피 전문점에서는 진해가 발견됐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업체는 결국 뭐 해당 샐러드를 바로 판매 중지 조치했고, 네. 뭐 잘 아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아, 그렇죠. 햄버거병 사건 이후에 위생관리 부실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먹거리 안전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한 주간 우리를 놀라게 했던 말말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C 장원 씨와 함께할 거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돼서 면허 그리고 헬멧 없이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편의성이 떨어져서 이용자가 급감한다라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안전성이 보완됐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실태에 대해서 연구했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재호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 전동 킥보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들도 많아가지고 네. 문제시 됐었던 게 사실이죠. 법에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런 평이 지배적이었는데 오늘부터 이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4개월 동안은 우리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거의 동일하게 좀 적용을 했는데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륜차 중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됨에 따라 이 법적 규제가 자연스럽게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헬멧 미착용 시는 2만 원, 그리고 2인 탑승 시는 4만 원, 무면허 운전 시는 10만 원 등 이 범칙금이 신설되거나 좀 상향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 이용자분들이 보다 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조치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2종 면허, 1종 면허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상관없이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별도의 면허증이 따로 필요한 건가요? 네, 아직 별도의 면허는 따로 신설되거나 운영되지는 않고요. 네.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운전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다 타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운전 면허 이전에 이제 원동기 면허도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나이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일반 저희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만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원동기 면허 같은 경우는 만 17세 이상부터가 이제 취득 자격이 되다 보니, 네. 이제 뭐 연령으로 따지면은 만 17세 이상부터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 대신 면허가 보유한 사람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법이 없다 보니까 네. 인도에서도 보이고 찾길에서도 보이고 이런 게 지금 전동 킥보드였는데 이번 조치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강화된 전동 킥보드 규정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긴 하는데요. 네. 다만 이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대부분 신호 없는 교차로 등이나 이런 데서 우리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빠르게 진입하다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이러한 운행 행태를 좀 바꿔야지만 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실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네, 저도 관련 기사를 좀 참고를 했는데요. 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작년 20년 10월 기준으로 11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이제 19년 10월, 즉 1년 만에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요. 네. 그리고 운행 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에서만 3개월 동안 이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네. 우리 전동 킥보드 이 공유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도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운전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또 어떤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경찰에서 이제 통계를 좀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0년에 약 890건 정도 좀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이제 2017년 사고 건수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사망자 수 또한 지난해 10명이나 좀 발생을 했다고 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10명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근데 이 경찰에서 발표한 해당 통계는 이 경찰에 신고된 건만 이제 그 집계를 하다 보니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보험사에서만 처리하는 사고를 좀 고려한다면은 우리 지금 실제로는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 한 보험회사에서만 좀 처리된 사고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20년만 하더라도 1,400건 정도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제가 전동 킥보드 사고 영상을 좀 많이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 이 대부분의 사고가 이제 킥보드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진입하다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 킥보드 운전자의 부주의가 어찌됐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운전하면서 오다가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삼거리에서 그냥 킥보드가 쓱 지나가가지고 네, 저 굉장히 좀 놀랐었어요. 사실 1시간도 안 된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인도로도 가고 차도로도 가고 뭐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다 보니까 사람으로도 부딪히고 또 자동차나 어떤 뭐 건물이나 입간판 이런 것도 부딪힐 텐데 주로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까? 네,
전동 킥보드 사고는 사실 킥란이라는 이 신조어를 등장시킬 만큼 네네. 이 행태가 좀 특징이 있는데요. 갑자기 튀어나오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잖아요. 네. 방금 또 1시간 전에 좀 살짝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깜짝 좀 놀라셨으니까. 네네. 이 심지어는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조차도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참고로 이러한 유형은 대부분 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 보행 사고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유형이에요. 네. 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에 비해서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하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위험하게 좀 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성인이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은 이렇게 어린이가 돼버리는 다소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고라니를 비유해서 네. 신조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사고 난 전동 킥보드의 87% 이상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안전모 착용 여부가요, 이 부상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사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 구조적으로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전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된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넘어진다는 건데 네네. 결국 이렇게 서가지고 넘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머리부터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머리를 상당히 좀 보호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자전거보다도 조금 더 강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은 전동 킥보드는 별다른 보호 장구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차량과 킥보드가 부딪히면은 결국 킥보드 이용자만 다치게 되는 거거든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이 안전모 착용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전모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오늘부터 규정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범칙금을 문다는 건데요. 네. 이게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내 헬멧을 내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불편하다, 이용도가 급감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공유 킥보드에서 이 안전모를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전에 이제 따릉이에서도 약간 좀 실패를 좀 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다만 헬멧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을 이제는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보다 편리하게 가려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전동이 아니라 수동 킥보드를 타기 전에도 안전모뿐만이 아니라 각종 보호대로 다 부장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어른도 좀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 좀 이제부터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강화된 규정 외에도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전동 킥보드 인도나 차도나 어디서든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인도주에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네네. 추가로 적발 시 이제 범칙금 3만 원이 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네. 차도가 좀 위험하잖아요, 결국.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은 안전한 인도로 이제 좀 올라오게 다닐 마련이죠. 올라올 네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어찌됐건 인도 통행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디로 다니란 말이냐, 차들과 함께 통행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 네.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사실 그런 메인 도로, 주요 간선도로 이렇게 큰 도로로 함께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네. 이용 방법에 있어서 조금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골목길로 조금 안전하게 그나마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고요. 이제 법적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자전거도로가 곳곳에 좀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자체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대부분이에요. 좀 위험하더라고요. 어쨌든 차랑 네,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네. 보행보도 옆에 바로 이제 붙어서 그렇죠. 이제 노면 표시만 해놓고 여기가 이제 자전거 도로다, 여기로 다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이제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도로는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새로 이제 뭐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 추가를 하다 보니 이제 겸용 도로가 좀 많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한계가 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이 이제 뭐 도시를 새롭게 계획을 한다거나 할 때 우선적으로 같이 함께 반영이 돼서 이런 그 일반 도로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 그리고 보행자 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수단 간의 어떤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 사망자 수가 지난해 기준 10명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 그 안전 수칙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됐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놀이기구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이다. 예, 그래서 따라서 물론 이제 주 교통수단은 아니겠죠. 이제 뭐 버스나 차량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데 따라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제 법규를 반드시 지켜서 안전하게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스스로 좀 상기할 필요가 있고 우리 공유 서비스 보통 이제 공유 전동 킥보드로 많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뭐 교육 부분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기 직전에 아니면은 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반드시 안전 교육을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운영을 좀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어찌 됐건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고 어디서 운행을 해야 되고 어떤 관련 규정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좀 충분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헬멧은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되고 이것은 귀찮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재호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간 회자됐던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비유의 장인 혹은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장인으로 바뀌었네요. 네, 장인과 달인 왔다 갔다 하는데 작가님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통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정착하겠죠, 뭐. 네, 몇 달이 지났는데.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들을 준비해 보셨는데 일단 첫 번째 말을 만나보죠. 윤석열 전 총장 날치기 공부 중. 와, 홍준표 의원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네, 홍준표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이제 자신의 복당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인데요.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대통령의 직무에서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부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인데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고 계신다.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 속성 과외, 뭐 대선 과외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날치기 공부는 뭐예요? 저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공부 앞에 날치기는 좀 생소하죠. 처음이라니까요. 보통 진짜. 이제 벼락치기죠. 뭐 초치기 뭐 이런 이야기를 붙이는데 근데 날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굉장히 엄선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벼락치기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근감이 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 학창 시절 벼락치기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늘 했었죠, 저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벼락치기가 또 효과적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날.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단어를 선택하다 보니 벼락치기가 너무 약해서 이제 본인만의 표현으로 날치기라는 표현을 만든 게 아닐까. 예. 보통 국회에서 날치기는 이제 다수당이 이제 법안 통과를 그렇죠. 위해서 이제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시키는 걸 날치기라고 하는데 네. 그것과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유가. 경험칙상 워낙 네. 이제 국회에 오래 계시고 날치기를 해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익숙하셨나? 본인도 모르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게. 네, 일단 네. 부정적인 이 의미로 사용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었죠?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대권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네. 네, 이 지사를 향해서는 자기가 저지른 그런 양아치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녹음기를 틀어버리면 찍어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면서 그 과거 이제 형수 욕설 의혹을 다시 한번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형수 욕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정말 여러 차례 해명을 네. 하긴 했는데 또 이제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홍준표 의원 참 자주 출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직접 출연은 아직입니다만 네. 네. 오늘도 모두각이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 윤 총장 뭐 이 지사 네. 아무래도 그 1, 2를 달리시는 분들이어서 네. 계속 이렇게 뭔가 공격 포인트를 잡은 걸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그 정치계에서 돌아다니는 오랜 구원 중에 하나가 또 자신이 누군가와 싸우는지를 보고 자신의 위치가 결정된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권에 가장 또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잠재적 후보이기도 하고요. 네. 홍준표 의원이 아직 복당은 용언한 상태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본인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날설 반응을 하는 것이 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있겠으나 네. 일단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보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어제 저희 그 원정대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네. 의원이 복당 청문회라도 열어달라. 네. 히말라야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네. 복당 청문회 열리면은 네. 근데 복당 청문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네. 처음 듣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예. 날치 공부의 복당 청문회. 복당 네. 청문회를 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뇌피셜상. 복당 네. 청문회요. 네. 일단 연다면 누구한테 일단 SNS로 보통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대선배가 눈앞에 있다. 눈앞에 면전에 두고 솔직히 게다가 과거 또 같은 당에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띄는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대선 후보 네. 앞에 두고 이렇게 날선 발언을 하기에는 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이니까 가능하지만 면대면 네. 가면은 조금 화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게 속된 말이지만 이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이게 네. 온라인상에서는 격하게 반응이 가능하지만 네. 면대면으로는 세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같은 당의 선배. 네. 게다가 또 몇몇 사람들은 또 검사 선배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홍준표 의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판단이 되어지네요.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까요? 부모님 말씀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이게 참 묘하네요. 이게 좋은 네.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말이라고요? 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노소영 관장은 11일 SNS를 통해 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라고 했다라면서 내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만 가두어둔 것, 그리고 오지 않는 남편을 계속 기다리라고 한 것, 여자의 행복은 가정이 우선이라고 우긴 것 등을 미안하다. 너는 나와는 다른 사람인데 내 욕심에 그랬다라고 했다라면서 글을 남긴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노 관장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 관장은 현재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데요. 네. 앞서 이 최 회장은 지난 2015년이었죠. 혼외자 존재를 알리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 중이었죠. 네. 이 참 노 관장의 글 보면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결혼 생활, 뭐 결혼 생활이 중요하지만 뭐 인생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인생 전반이 뭔가 좀 씁쓸하다라는 느낌을 네. 받게 하네요, 이 글이. 사실 네네네. 뭐 대중에 알려진 바만 갖고 판단을 해봐도 생각을 해봐도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을 것 같다라는 건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 혼인 관계에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이혼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고 네. 또 공개석상에 또 함께 자리했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었을 그렇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부모님 세대랑 자녀 네. 세대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부분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가 좀 다른데 그 노관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세가 이제 좀 있는 네. 상황에서 또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 세대 간의 그 차이라는 게 그래서도 그냥 금방금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과거에 뭐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네. 사실 어르신들이 오랜 기간 인생을 살아내면서 겪으신 경험 같은 것들은 분명 존중받아야 하고 네. 배울 점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떡이 생기는데 그 떡이 나에게 맞는 떡인가? 상하진 않았는가? 네. 아니면 밤에 물 없이 떡 먹다가 목이 막히진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거 판단해서 먹는 건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모든 걸 또 어른 세대들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늘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고 지금 기준에 봤을 때 전혀 옳지 않은 것이 과거에는 또 통용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랬으니까 그런 괴리감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좀 가정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며칠 전에 봤어요. 네? 유명한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내용도 그거거든요. 그 연극 배우가 되길 원하는 자녀와 네네, 맞아요. 의사가 되길 원하는 부모 사이에 이제 장래 문제를 갖고 의견 다툼이 있다가 이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 영화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의견 충돌이나 가치 판단 기준의 괴리감 같은 건 늘 존재하니까 현명하게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아니 그나저나 그 영화 되게 오래됐는데 네. 왜 다시 보셨어요? 제가 영화 관련 방송을 하고 있어서 옛날 영화를 좀 다룰 일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 죽은 사회 그건 지금 네. 봐도 좋은 영화잖아요. 좋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 들으시고 4221번님이 우리나라가 부모의 자식에 대해 간섭이 과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었으면 전혀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자꾸 갈등이 생기죠.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저도 네. 사실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사업을 좀 하다가 네. 너무 힘들어서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잘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잘 됐어요? 네. 어머님이 이 방송 지금 안 듣고 계신 거죠?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대놓고 어머님께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9414번님 장원님의 매력적인 캐릭터 좋습니다. 끝에 이 문장이 있어요. 장수하세요. 캐릭터가 좋습니다랑 장수하세요는 좀 네. 널뛰기를 하네요. 내용이. 네, 어쨌든 좋은 말씀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장수하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마지막 말입니다. 왜 안 죽노? 이건 또 어떤 얘기예요? 좀 무서운데요? 이거는 좀 섬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남성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그 위염 그리고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병이 생길 만한 뭔가 근거가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고 느낀 그 경험이 퍼뜩 떠오른 겁니다. 칫솔에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칫솔을 락스로 세척을 하진 않잖아요. 안 하죠. 네.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마음에 이제 아내 몰래 집안에 녹음기랑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제부터 섬뜩해집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는데요. 네. 왜 안 죽노? 락스물에 담그고 싶다.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같은 아내의 혼잣말하는 소리가 담긴 겁니다. 혼잣말? 예.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데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이제 녹음된지 모르고 그냥 혼잣말 하시고 혼잣말을 한 거죠. 건데 이게 딱 잡힌 거예요. 네. 그 발견하고 당연히 이 남편은 경악을 했겠죠. 그러네, 무섭네요. 네,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2달 동안
25차례나 이 동영상에도 찍혔고요. 녹음도 됐고 결국 남성은 이 아내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아내도 맞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문자 기록을 몰래 보고 대화를 녹음했다라면서 이제 맞고소를 한 겁니다. 최근 법원은 남성이 카메라 녹음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좀 일견 이해가 된다라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네. 아내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녹음기만 설치한 게 아니라 녹음기와 카메라 설치했기 때문에 뭔가 작업을 하는 뭔가 일을 벌이는 걸 다 고스란히 담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락스물에 담그고 싶다. 왜 안 죽는? 와, 이거 좀 무서운데. 너무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이거 실화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화인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섬뜩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래도 눈치가 좀 있으셔가지고 녹음기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뭐 이렇게 된 거지. 저는 좀 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라스 냄새가 나도 이게 이 청결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닦았을 텐데 이 남편분이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지 이걸 좀 의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좀 무섭네요. 뭐 오늘 저희 비온 장려 특집 이런 거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됐네요. 됐어요. MC 장원 씨는 이제 이런 소식 전해주실 때마다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방송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소식이 많잖아요. 결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다루는 경우는 잘 없는데 주변에 좀 물어봅니다. 지인들한테 먼저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십니다. 기억에 남는 게 장원아. 네가 사람들을 막 만나다 보면 진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만 피하면 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들려오는 결혼 이야기는 불만 이야기하는 콜센터로 전화 오는 불만 센터로 전화 오는 그런 내용. 이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좋은 얘기하면 솔직히 좀 남부끄럽고 하니까 보통은 안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 미담을 좀 피하죠 사람들이. 남부끄럽기도 하고 남사스럽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니까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만 피해라 이런 조언도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 개최하고 박병석 의장이 총리 임명동의안 직권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뵙겠습니다.